세계 최초로 고속철도를 만든 나라가 있습니다. 60년 동안 단 한 번의 사망사고도 없이 운영한 기술 강국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동남아시아 100조 원짜리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밀려났습니다. 누구한테요? 고속철도 역사가 고작 20년밖에 안 된 나라한테요? 100조 원. 1541km. 베트남 역사상 가장 큰 국책 사업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3배가 넘는 철도를 깔겠다는 건데요. 일본은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30년 완공을 제안했습니다. 베트남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면 나 할아버지 된다 며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은 천천히 빌려줄게 였고 한국은 빨리 함께 만들자 였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60년 경험이 20년 경험을 이겨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도대체 베트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트남이 일본의 30년 제안을 왜 비웃었는지. 두 번째, 한국의 어떤 전략이 베트남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세 번째, 이 선택이 한국 철도 산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건 단순한 수주 경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을 가진 자와 기술을 원하는 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21세기형 파트너십의 교과서 같은 사례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베트남의 상황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베트남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모양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길쭉하게 늘어진 S자 모양이에요. 수도 하노이가 북쪽 끝에 있고 경제 중심지 호찌민이 남쪽 끝에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무려 1500km가 넘어요. 서울에서 부산이 400km 정도니까 거의 4배 거리입니다. 문제는 이 두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형편없다는 겁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하노이와 호찌민을 오가려면 기차로 30시간이 걸립니다. 하루하고도 6시간이에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베트남 철도가 140년 전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깔린 낡은 철로를 아직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 속도가 시속 50에서 60km밖에 안 됩니다. 자동차 고속도로보다 느린 기차라니 상상이 되시나요? 이걸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100년 된 수도관이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은 나오긴 하는데 녹물이 섞여 나오고 수압도 약해요. 샤워하려면 30분은 기다려야 물이 따뜻해지죠. 베트남 철도가 딱 이 상황입니다. 작동은 하는데 21세기에 쓰기엔 너무 낡은 거예요. 베트남이 고속철도에 목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금 연간 6에서 7%씩 경제가 성장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에 지었다는 거 아시죠? 전 세계에 팔리는 삼성 갤럭시의 절반 이상이 베트남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는데 물류는 14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병목 현상이 심각한 거예요. 베트남 정부가 계산해 봤더니 GDP 대비 물류비 비중이 무려 20%나 됩니다. 선진국은 보통 8에서 10% 수준이에요. 물건 하나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선진국의 2배라는 뜻이죠. 이러니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 베트남 정부가 처음으로 고속철도 건설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예상 비용이 5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왜냐고요? 당시 베트남 GDP의 3분의 2에 달하는 돈이었거든요. 나라 1년, 벌이의 3분의 1을 철도 하나에 쏟아붓겠다?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무리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로부터 14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11월, 베트남 국회가 드디어 고속철도 건설을 승인했어요. 이번엔 뭐가 달라졌을까요? 일단 베트남 경제 규모가 2010년보다 3배 이상 커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베트남의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삼성 공장을 유치하고 애플 협력업체들이 들어오고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일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사실 베트남 고속철도의 원조 파트너였어요. 2010년 이전부터 일본 국제협력기구 자이카라고 하죠. 이 기관이 베트남 철도 현대화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수년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일본 입장에선 이건 우리 사업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일본이 내민 제안은 이랬습니다. 신칸센 기술을 베트남에 도입하겠다. 다만 하노이에서 빈까지 그리고 호치민에서 나짱까지 양쪽 끝부터 먼저 짓고 가운데는 나중에 천천히 연결하자. 이 방식대로라면 전체 노선이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2050년 이후입니다. 무려 30년 넘게 걸리는 거예요. 베트남 지도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베트남은 2045년까지 고소득 국가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일본 말대로 하면 2050년이 돼야 철도가 완성된다고요? 목표 달성 시점보다 철도 완공이 5년이나 늦는 겁니다. 달리기 시합에서 결승선 통과하고 나서야 신발 신겨주겠다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일본의 문제는 속도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일본의 공적 개발 원조, ODA라고 하죠. 이건 공짜가 아닙니다. 조건이 붙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타이드 차관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돈 빌려줄 테니까 우리 회사 제품 써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 돈으로 철도를 지으면 일본 기업의 부품을 써야 하고 일본 기술자를 써야 하고 유지 보수도 일본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가게를 차린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내 돈 빌려갈 거면 우리 집 물건만 팔아야 해. 인테리어도 우리 집에서 해야 하고 직원도 내가 소개해주는 사람 써야 해. 라고 하면 어떨까요? 내 가게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베트남 관료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의 복잡한 규칙과 조건이 우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한다.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미 삼성전자 공장을 유치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맛을 봤어요. 삼성이 베트남에 공장 지을 때 그냥 조립만 시킨 게 아니거든요. 현지 협력업체를 키우고 베트남 엔지니어를 교육했어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는 삼성 덕분에 성장한 부품 회사들이 수두룩합니다. 베트남 지도부가 깨달은 겁니다. 기술을 빌려 쓰는 것과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걸요. 일본의 신칸센은 분명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 기술을 절대 안 넘겨줘요. 한국이 1990년대에 고속철도 도입할 때도 일본한테 먼저 손 내밀었거든요. 일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차는 팔아줄게. 근데 기술은 안 돼. 고장나면 우리한테 보내. 우리가 고쳐줄게. 한국 정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됐어 하고 프랑스 TGV를 선택했습니다. 프랑스는 달랐어요. 기술 이전에 동의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1994년에 프랑스 기술을 들여와서 2004년에 KTX를 개통하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4년에는 완전히 우리 기술로 고속열차를 만들어냈습니다. 20년 만에 기술 자립에 성공한 거예요. 자, 이제 한국이 베트남에 뭘 제안했는지 보겠습니다. 2025년 8월 한국과 베트남 경제포럼이 열렸어요. 여기서 현대로템과 베트남 최대 자동차 기업인 타코그룹이 협력 문서를 교환했습니다. 내용이 뭐였을까요? 현대로템이 제안한 건 3단계 기술 이전 모델이었습니다. 1단계, 한국에서 베트남 엔지니어를 양성한다. 2단계, 베트남 현지 생산을 지원한다. 3단계, 베트남이 자체적으로 기술을 숙달할 때까지 돕는다. 이게 일본과 뭐가 다른지 보이시나요? 일본은 기차 팔아줄게. 고장나면 우리한테 가져와. 였어요. 한국은 기차 만드는 법 가르쳐줄게. 나중엔 너희가 직접 만들어. 입니다. 신발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신발 빌려줄게. 천천히 걸어. 였고 한국은 너희 발에 맞는 신발 공장 차려줄게. 같이 뛰자. 였던 거예요. 현대로템 관계자가 베트남 측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기술을 흡수했고 20년 만에 우리만의 기차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베트남 지도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거죠. 실제로 베트남은
2025년 12월에 시행령 319호를 제정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베트남 기업이 해외 기술을 직접 전수받을 수 있는 법적 통로를 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기업이 외국 기술 배워오는 거 전폭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한국과의 협력을 법으로 뒷받침한 겁니다. 그럼 구체적인 숫자들을 한번 볼까요? 베트남 남북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약 6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원에 가깝습니다. 베트남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이에요. 노선 길이는 1541km, 하노이 음오코이역에서 출발해서 호찌민 투티엠역까지 연결됩니다. 정거장은 역의 격 23개, 화물역 5개로 총 28개 역이 생깁니다. 설계 속도는 시속 350km예요. 지금 시속 50km짜리 기차가 시속 350km로 바뀌는 겁니다. 7배 빨라지는 거죠. 이게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하노이에서 호찌민까지 30시간 걸리던 게 5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아침에 하노이에서 출발해서 점심때 호찌민에서 쌀국수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착공은 2026년 말, 완공 목표는 2035년입니다. 9년 만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일본이 제안한 2050년 완공과 비교해보세요. 15년이나 앞당긴 겁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일본 제안대로 하면 15년을 그냥 날리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베트남이 이 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는 건데요. 베트남 정부는 공공투자, 그러니까 국가 예산과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외국 차관 최소화하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타이드 차관의 덫을 피하려는 겁니다. 일본 돈 빌리면 일본말 들어야 하고 중국 돈 빌리면 중국말 들어야 해요. 베트남은 이걸 독립과 자력의 정신으로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남의 간섭 없이 우리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을 선택한 건 단순히 기술 이전 때문만이 아니에요. 한국과 베트남의 성장 경로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한국을 떠올려 보세요. 전쟁으로 폐허가 됐고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었어요. 세계은행이 이 나라는 돈 갚을 능력이 없다며 대출을 거절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뭘 했나요? 일단 기술을 배웠어요. 처음엔 남의 기술 맡기는 것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그걸 개량하고 결국에는 우리만의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도체가 그랬고 자동차가 그랬고 조선이 그랬습니다. 베트남이 지금 딱 그 길을 걷고 있어요. 베트남도 전쟁을 겪었고 가난했고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트남에서는 삼성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인텔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한국이 걸어온 압축 성장의 길을 베트남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지도부가 한국을 보면서 저게 우리의 미래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은 너무 먼 나라입니다. 일본은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이었던 것 같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가난해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한국이 훨씬 더 롤모델로 삼기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베트남의 구체적인 계획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베트남 최대 자동차 기업 타코그룹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나섰어요. 타코는 이미 현대차, 기아차의 베트남 현지 조립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타코가 뭘 하겠다고 했냐면 호찌민시 빈커 지역에 786헥타르 규모의 철도 산업단지를 짓겠다고 했어요. 여의도 면적의 2.7배 크기입니다. 여기에 30억 달러, 약 4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 산업단지에 뭐가 들어가냐면 철도 차량 생산시설, 폐쇄형 시험선, 대형 정비센터가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고속열차를 만들고 테스트하고 고치는 것까지 전부 베트남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현대로템은 여기에 핵심 기술을 이전합니다. 타코가 현대로템 기술을 배워서 타코 브랜드로 고속열차를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한국에서 부품 가져오겠지만 점점 현지 생산 비율을 높여서 결국엔 베트남 기술로 베트남 고속열차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베트남의 또 다른 대기업 화팟그룹도 참여합니다. 화팟은 베트남 최대 철강 회사예요. 이 회사가 고속철도용 레일을 생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차도 우리가 만들고 철로도 우리가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성공하면 베트남은 철강에서 기계, 그리고 IT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고속철도 하나가 온 나라 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폭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역사적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KTX 개발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1994년 프랑스 TGV 기술 도입,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 2010년 KTX 산천 개발, 2021년 KTX 이음 상용화, 그리고 지금은 시속 370km짜리 EMU 370을 개발 중입니다. 프랑스 기술 들여와서 완전한 기술 자립까지 걸린 시간이 20년입니다. 베트남은 이걸 10년 안에 해내겠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솔직히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도 20년 걸렸는데 베트남이 10년 만에 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베트남에게는 한국이 없었던 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선례죠. 한국은 맨 땅에 헤딩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어디서 실수하고 어디서 성공했는지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베트남은 그 기록을 보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한국이 20년 걸려 닦아놓은 길을 베트남은 10년 만에 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상황이 일본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본 신칸센은 분명 세계 최고의 고속철도입니다. 60년 무사고 운행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베트남에서 졌을까요? 기술의 우위가 아니라 파트너의 성장 욕구를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리 기술이 최고니까 당연히 우리 거 쓰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베트남은 최고 기술 빌려 쓰는 것보다 적당한 기술이라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해봅시다. A셰프는 내가 세계 최고의 요리사야. 내가 만든 음식 먹어. 근데 레시피는 안 알려줘. 라고 합니다. B셰프는 나도 꽤 잘해. 근데 내가 아는 거 다 알려줄게. 나중에 네가 직접 만들어. 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배우고 싶으세요? 베트남은 B를 선택한 거예요. 한국이 B였던 겁니다.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베트남 고속철도 시장만 100조 원이에요. 그런데 베트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들도 고속철도를 원하고 있어요. 이 나라들도 베트남처럼 기술 이전을 원합니다. 한국이 베트남에서 성공하면 이 모델을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도 처음엔 몰랐는데 20년 만에 기술 자립했어. 베트남도 우리랑 하더니 잘 되고 있어. 너희도 할 수 있어. 이런 서사를 들고 가면 신흥국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균형 있게 봐야죠. 첫째, 재정 부담입니다. 670억 달러는 베트남 연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느려지면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토지 수용 문제입니다. 이 프로젝트 때문에 약 12만 명이 이주해야 해요. 토지 보상 가격을 둘러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베트남 건설부 장관이 토지 정리가 결정적 요인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셋째, 기술 흡수 속도입니다. 한국이 20년 걸린 걸 베트남이 10년 만에 하려면 기초 공학 인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해요. 단순히 공장 짓는 거랑 핵심 설계 능력 갖추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하지만 베트남은 이미 몇 가지 강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수만 명의 기술 인력을 키워놨어요. 이 사람들이 철도 산업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또 베트남의 젊은 인구 구조도 유리해요. 평균 연령이 31세밖에 안 됩니다. 배우려는 의지가 강한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이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속도. 일본의 30년 vs 한국의 9년. 베트남은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둘째, 기술 이전. 일본은 빌려줄게 였고 한국은 가르쳐줄게 였습니다. 셋째, 파트너십. 일본은 갑을 관계를 원했고 한국은 동반 성장을 제안했습니다. 넷째, 롤모델. 한국의 압축 성장 경험이 베트남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기술력만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기술을 가진 자와 기술을 원하는 자 사이에서 진짜 중요한 건 함께 성장하겠다는 파트너십이에요. 일본은 60년의 기술력을 가지고도 졌고 한국은 20년의 기술력으로 이겼습니다. 기술의 양이 아니라
나누려는 의지가 승부를 갈랐던 겁니다. 2035년 베트남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하노이에서 호찌민까지 5시간. 아침에 하노이에서 회의하고 점심은 다낭에서 먹고 저녁엔 호찌민에서 친구 만나는 게 가능해집니다. 베트남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으로 통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차에는 Made in Vietnam with Korean Technology 라는 문구가 붙어 있을 겁니다. 한국 기술이 베트남의 미래를 달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베트남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 득일까요? 실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